디프런트 프리미엄 동부 센트레빌. 미국 연준이 코로나 백신 확산과 고물가 지속을 언급하며 오는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글의 이런 정책에 대해 과도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자초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증권의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감독당국의 검사 이후 논의를 거쳐 조치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영 개선 요구 같은 제재 방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LH와 SH 같은 공공이 주도해 재개발을 이끌어가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SK증권의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자산 비율, 즉 레버리지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데 SK증권은 단기적인 현상이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SK증권의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넘어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700에서 800%대였던 SK증권 이전 레버리지 비율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건데 지난 1분기 전체 증권사 평균 레버리지 비율인 685.7%와 비교해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 비율로 증권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입니다. 당국은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넘으면 부실 등을 우려해 적기 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투자를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레버리지를 넘기는 거니까 정부에서는 규정적으로다가는 어쨌거나 좀 경계치로 보고 있는 숫자인 거죠.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SK증권에 직원을 파견하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 논의를 거쳐 조치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국은 경영 개선 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SK증권은 이에 대해 SK아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증거금 환불 과정에서 생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증거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금융의 환불일까지 예치하는데 은행 등의 사정으로 환불이 늦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차입을 받아 이 돈으로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예치된 증거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월말에 차입금이 늘었고 이게 레버리지 비율에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SKIT 청약 증거금 환불과 관련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차입을 하지 않았고 일부 차입을 했더라도 레버리지 비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SK증권이 몸집 대비 너무 큰 딜을 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SK증권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구글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게임에만 해당되던 인앱 결제를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안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구글이 10월부터 도입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앱 개발사나 콘텐츠 기업에게 수수료로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게임 콘텐츠를 뺀 나머지는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프리 정책을 쓰면서 매년 국내 시장에서 1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온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난해에는 매출액 5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전체 앱 마켓 매출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덩치가 커진 구글이 인앱 결제와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자체 비용을 들여 만든 결제 시스템을 구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다 보니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웹툰 작가 등 콘텐츠 제작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출판사 등 CP사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 대금의 30%를 선납금식으로 떼갈 경우 제작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차이가 생겨버리죠. 맨 상위층에서 30%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이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고.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해서는 부당한 끼워 팔기 또는 배타 조건 부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통상 7월과 8월은 상임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이슈가 있어 이번 달이 사실상 구글 갑질 방지 법안 논의 기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은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It will be appropriate to consider announcing a plan for reducing our asset purchases at a future meeting. We'll give advance notice before announcing a decision to taper. 네, 간밤에 열린 미국 FOMC는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말해주는 이 점도표입니다. 지난 3월 전망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23년입니다. 이 점도표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매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를 나타내고 있을지를 전망한 표인데 이제 2023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18명 가운데 13명의 위원들이 2023년에 금리가 올라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에서 6월로 변화할 때 지난 3월에는 7명에서 석 달 만에 위원 과반수를 넘어선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가장 아래쪽이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나머지 위가 이제 얼마나 금리가 올라갈 거를 전망을 한 수준인데 예. 금리가 지금같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본 사람은 6월에는 5명뿐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금리가 한 차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 사람은 고작 2명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많게는 6번씩도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언제나 연준 내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중간값을 살펴보자면 2차례 오를 거다라는 전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고용과 물가 상황에 따라서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주요 증권사 9곳의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자 오늘 하루 13포인트가량을 내어준 코스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오던 코스피의 질주에 제동이 걸린 걸까?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코스피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올해 코스피 시장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망한 연간 영업이익은 199조 원으로 지난해 말 예상치와 비교해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테이퍼링이 언제 공론화되고 언제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 저희는 잭슨홀 컨퍼런스 8월 좀 경과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다 반영될 거로 보고 있어요. 4분기는 시장이 더 좀 안정화되면서 상승 기조로 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이 전망하는 3분기 코스피 예상 밴드의 상단은 3,300에서 3,500, 지지선은 3,000에서 3,200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정 기간의 큰 흐름에 놓여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걸 다시 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으로는 일단 한 150조 이상의 그 단기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게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 중에는 한 3,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단기 조정 장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조정 시 매수 기회를 잡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IT가 유망 업종으로 꼽힙니다. 그 조정을 활용해서 성장주를 좀 더 담아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서프라이즈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오히려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를 좀 더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두고 금융주와 여행, 레저 업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SK증권은 조정 구간에서 중소형 종목보다 업종 대표주 위주의 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미 연준이 통화 긴축 시계를 앞당기면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부채가 무려 1,700조 원에 달하는 우리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출 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민정, 김보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6월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미 FOMC와 관련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후 내놓은 평가입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재차 언급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내야 하는 대출이자도 올라가는데 미국이 금리를 앞당겨 올리고 우리나라도 보폭을 맞춰 나갈 경우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신호가 짙어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는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은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4월 대출 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는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금리 인상 신호와 맞물려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 DSR 40% 규제를 앞두고 오늘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관련 협회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주문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총량 규제를 없애주면서 규제가 완화됐지만 지금은 대출 증가율이 5.4%에서 5.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은 상황.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 기존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으로 대출 가능 조건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대출 섣불리 갈아타지 말라. 금리 인상이 다가올수록 차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선제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하나라는 질문에 5대 시중은행 PB들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하고 5년 고정금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현재 6개월 변동금리하고 5년 고정금리의 금리 차를 보면 한 1.19% 정도 되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고정금리의 금리 인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성급하게 옮겨 탈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향후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변동될 여지는 많나 보이지 않으니 그냥 아직까지는 기존대로 보유하는 게 좀 더 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내 가계 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0%를 훌쩍 넘어서는 상황. 지금의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존 대출을 급하게 상환하는 것도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 정책의 변경 등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증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돼서 대출을 상환했다가 다시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선 금리보다는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처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 자산을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소득에서 총 이자 비용이 30% 수준을 넘으면 위험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 수준을 넘어가는 건지 안 넘어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는 물가 연동 채권이나 단기 채권, 달러 자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물가 연동 채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또 일부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 어떤 자금들이 좀 빠지고 또 선진국 쪽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투자 매력을 높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달러라든가 이런 주식 쪽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도 되는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나는 언제쯤 무슨 백신을 맞나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 2,3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재용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상반기 대상자였지만 물량 부족으로 순서가 밀린 27만 명이 7월 첫째 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고3 수험생과 교직원들은 접종 동의를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은 가장 인구가 많은 50대가 7월 넷째 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수급 영향으로 40대 이하는 8월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사전 예약 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1,400만 명에 더해 총 3,600만 명, 즉 국민의 70%가 10월 전에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연령대별로 어떤 백신을 맞느냐입니다. 3분기에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50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주로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30세 미만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더나가 8월 중순부터 노바백스가 승인을 거치는 9월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화이자, 모더나와 노바백스는 접종 시기가 겹치는 40대 이하 연령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교차 접종을 허용합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차질로 7월 2차 접종이 예정된 사회 필수 인력 등 76만 명에게 2차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백신 접종 일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요즘 주변에 이제 백신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초조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도 이게 40대 부장분들이 언제 나는 맞냐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궁금한 부분이죠. 네, 빨리 좀 회식 좀 하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40대 분들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40대의 그 백신 종류를 살펴보면은요. 앞서 정재용 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8월 중순부터 그다음에 그 노바백스가 이제 9월
6개월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된다는 점을 이제 미뤄볼 때 이 모더나와 이제 노바백스 또 화이자가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일정을 좀 설명해 주자면요. 네, 일단 날짜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예약자 중에 미접종자들이 일단 최우선 접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6월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미뤄졌던 사람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7월에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약 10만 명이 이달 말에 사전 예약을 거쳐서 7월 첫째 주에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예. 다음은 역시 이달 내 접종하지 못하는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이나 교사, 또 보건의료인 등 약 7만 명과 고교 3학년과 또 고교 교직원이 7월 5일 이후부터 이제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50대가 맞을 백신 종류는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의료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입 물량을 고려했을 때 7월 중에 55세에서 59세가 먼저, 이후에 50세에서 54세가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55세에서 59세가 7월 넷째 주, 또 50세에서 54세가 8월 초에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신기자도 해당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이 40대 미만 일반인들이 네. 가장 대상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언제쯤 맞는 겁니까? 예, 40대 이하, 18세에서 49세 그 사이에 이제 네네. 인원들, 40대 이하의 이제 40대 일반인들은 이하. 예. 그렇죠. 예. 일반인들은 한 달이 더 지난 이제 8월부터 이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역시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 등을 고려해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이제 1, 2주 간격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접종 일시나 기관을 결정을 해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지금처럼 이제 병원에 따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구조인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맞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온라인 예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노쇼백신 나와서 카카오나 뭐 네이버 통해서 이제 예약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 이제 순서가 되면은 이 우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그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또 대리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예약이 가능한데요. 질병청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직접 의료기관과 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힘들다 하면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방문을 해서 직접 예약을 할 수가 다양한 있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네. 네, 국내 모더나 접종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방률이 가장 높은 백신이잖아요. 이제 모더나 백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맡는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게 될 거다 했습니다. 그 네. 물량이 거기서 위탁 생산을 하면 국내에서도 공급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차츰 설명드리면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선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8월부터 이제 이 위탁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3분기 생산을 목표로 한창 준비 중에 있고,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제 당국과 관련 허가 절차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예.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과연 이제 이 모더나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한 게 이제 국내에 도입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원래 당초에 이 위탁 생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외 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물량 국내 도입을 두고 이제 모더나와 논의를 진행 중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결과가 없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좀 있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되는군요. 네. 네.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맡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방률이 90%가 넘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뉴스를 통해 발표가 됐는데, 이 노바백스 또한 약 한 90.4%에 달하는 이제 예방률을 보인다고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예방률이 상당하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노바백스는 이제 오는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뭐 아직 이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노바백스 백신이 대규모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이제 당연히 국내 위탁 생산을 맡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거는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노바백스는 한국과 4천만 회분, 즉 2천만 병분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국내 도입 물량 같은 경우에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르게 지금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얘기까지 들어봤고, 이 정부는 3분기 안에 모든 국민이 맞게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접종이 빨라진다고 하면 이제 거리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이미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할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0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는 이제 다음 달 4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을 보면은요. 현재 5단계로 이루어진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행할 때에도 이제 방역 상황에 맞게 지역별로 차등을 둘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이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장 기자, 네, 먼저 오늘 이제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이 특근법 개정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특근법 시행령의 핵심은 바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겁니다. 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들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선 등 이런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한 코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직원들의 코인 거래까지 금지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 임직원들은 해당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조치가 단행됐느냐? 바로 시세 조작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해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코인의 취급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에서 이제 일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도 아마 특근법하고 관련 있는 조치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개정안에서 명확히 규정한 대로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 3위인 코인빗은 8개의 코인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28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업비트도 페이코인을 비롯해서 5개 코인 거래를 중단하고 25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고요. 그리고 오늘 빗썸도 일부 코인을 거래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거래소들이 이 거래를 중단한, 상장 폐지한 이런 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마로라는 코인은 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 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입니다.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도요. 두나무의 주요 주주 지분을 다날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특근법 시행에 앞서서 거래소들이 트집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입니다. 상장 폐지되는 코인이 꽤 많은데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장 폐지된 코인 외에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두 거래소만 봐도 50개가 넘습니다. 예. 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약 일주일간 거래소가 해당 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해당 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다시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간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사례는 드물었고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거래소들의 기습적인 폐지 공지입니다.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넘어서 무려 30개가 넘는 코인을 무더기로 거래 중단하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예. 업비트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역시 기습으로 무더기 상패를 알렸습니다. 사실 거래소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할 때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시간을 주지 않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상장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무더기 상패마저도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금만 날리게 된 겁니다. 이 상패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도 팀 역량이나 사업, 이런 내부 기전에 미달한다, 정보 공개와 커뮤니케이션 미달, 굉장히 두루뭉술한 설명이죠. 네,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더 당황스러운 거는 해당 코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결제가 가능했던 페이코인은 업비트로부터 이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데드라인 30분 전에
갑자기 이 통보를 받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됐던 퀴즈톡이라는 코인도 기습적인 이 업비트 상장 폐지로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현재 집계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통보한 만큼 업비트에 대해 항의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좀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기라도 한다면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이 아직은 좀 서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거래소 선별 작업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은행입니다. 네. 예, 앞으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모습입니다. 이 은행들의 현 상황은 문성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신고 조건은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확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혈안입니다. 은행과 제휴를 맺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 이들과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제휴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달 말 완료를 목표로 위험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세부 업무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나마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검토했던 부산은행도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신중한 건 자금 세탁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 북한 등 국제적 금융경제 제재 대상 국가와 연루되면 국제적 금융제재를 받게 돼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올 줄 알면 지금 작업권도 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금융 환경도 조건 환경이 다 금융회사들한테 다 책임을 져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도 FIU 사업자 신고 전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들 거래소의 제휴 여부에 따라 대규모 코인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업비트는 이달 말, 빗썸 코인원은 다음 달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코인 상장 폐지 행렬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는 겁니까? 사실 지금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금융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위도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거래소를 선별하는 작업을 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번 코인 기습 상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분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코인의 상장 및 상장 폐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거래소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 기습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에 투자자들한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거래소 가입 시 약관 같은 것에 좀 규정을 해놨어요. 지금요.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거나 주요 거래소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거래소들도 거의 다 넣어놨을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투자자들의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그런 약관으로 되면 그 약관 규정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네, 정리를 해보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관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그 약관에 동의를 해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거래 중단과 관련한 손해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약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관이 아닌지 이런 여부를 좀 따진 후에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 투자자들이 이 약관 자체를 놓고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운다? 저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없다 이런 겁니다.
겁니까?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 비용도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소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또 이런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금융위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무부처로 지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불어나는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분쟁기구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펀드 사태의 경우에는 당국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성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해 재개발을 이끌어가는 공공재개발 사업. 그 후보지를 찾아가 보니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생각에 주민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 등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이 9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여 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할 거면 빨리 가자. 그 방안으로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오해에 의해서 지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해드리고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한 재개발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실례로 장이 9구역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작년 9월 말에 공모 신청하고 후보지 추천한 이후에 불과 한 달 내지는 2달 만에 후보지 선정이 되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사업기관이 또 주민과 같이 협심함으로써 짧은 사업기간을 완성해냈습니다. 문제는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금 청산에 해당하는 물건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을 발표하면서 보상 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당겨잡았습니다. 이후에 준공된 건물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 수요를 막자는 취지인데 공공재개발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상 기준일인 지난해 9월 21일에는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발표됐고 어디서 공공재개발을 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공공재개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건물을 짓는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오면서 그때까지 준공이 돼야지 공공 주도는 그 이후에 나오면서 건축 허가받은 데에도 입주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 공공 재개발 요건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했겠죠.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이 9구역의 경우 올해 3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보상 기준 시점은 이보다 6개월 전인 9월 21일입니다. 이 지역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전체 권리자 수의 약 10%인 7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예정지구로 지정돼도 확정된 게 아닌데 불구하고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는 데는 효용성이 있지만 이게 이제 남발되거나 또는 이런 지역이 많아지면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금 청산을 결정한 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신랑이랑 웨딩박람회 메일을 가서 설명을 좀 들었었어요. 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둔 거거든요. 어이없어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그 종신보험은 들 리가 없잖아요. 그 결혼 박람회에 가서.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신선미의 똑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은 약간 보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억울하게 보험에 가입한 사례 같네요.
네, 좀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축, 보험, 연금을 한 상품으로 모두 보장.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 이거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혹할 만한 그런 상품이죠. 하지만 실상은 저축보험이 아닌 사망을 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붓고도 원금을 찾지 못한다는 바로 그 애물단지 보험을 연금보험이다,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가입시켜 놓은 건데요. 피해자는 정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는 보험 설계사, 그리고 뒷짐만 지는 금융당국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 종신보험이 정확히 뭐길래 그러는 거죠?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성 보험입니다. 네. 보통 이제 40대 가장이 사망을 했을 경우 고액의 사망 보험금으로 유족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이 종신보험을 저축 또는 연금보험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이런 불안전 판매 보험 민원 중 10개 가운데 7개가 이 종신보험일 만큼 악성 상품입니다. 네, CG가 좀 잘못됐는데 4,695건이군요. 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이제 월급을 불려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청년, 그리고 비혼자인 그런 이제 종신보험이 정말 불필요한 비혼자에게도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경찰 148명에게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이제 종신보험을 판매해서 대량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약사들한테도 저축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약사들조차 당할 정도면 수법이 상당히 좀 교묘한 모양입니다. 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할 거 가니까 단점은 쏙 다 빼고 연금에다가 보장도 받는다, 이렇게 장점만 과대 포장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피해자처럼 웨딩 박람회나 회사 워크숍, 베이비 페어 등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식인데요. 상품의 좋은 점만 10분에서 20분간 이제 설명을 한 뒤 한두 장의 종이에 가입자 서명을 받아서 가입을 마무리 짓는 식입니다. 사실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정말 많은 서류 보고 일일이 체크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한두 장의 서류만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서류는 이제 가입자를 돌려보낸 뒤 설계사가 대신 대필 서명해서 가입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불법 아닌가요? 이러다가 뭐 걸리면 앞으로 이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질 텐데 뭐 네. 이렇게 왜 파는 겁니까?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 대리점, 즉 지회의 그 소속 설계사들이 불안전 판매 주범인데요. 네. 이들 지회 소속 설계사들은 규제에 비켜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 규정을 한번 보실까요? 대리점의 불안전 판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1차적인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게다가 대리점은 보험사와 달리 소송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팔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도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안전 판매 비율은 전속 설계사들의 5배나 됩니다. 판매는 하는데 책임은 안 지는 이런 그쵸. 보험 대리점 시스템이 문제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유독 종신보험만 이렇게 팔리는 또 이유가 있나요? 네, 종신보험은 가입자에겐 독이지만 보험사나 설계사들 돈벌이에는 아주 유익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료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과 운영비 등 이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만 적립을 합니다. 즉 사업비가 클수록 당연히 보험료 적립되는 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저게 쓰여진 것처럼 30%나 됩니다. 사업비로 30%나 떼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보험 상품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보험 상품은 8에서 15%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렇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사실상 3배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월 30만 원씩 종신보험을 붙는다고 생각하면 사업비 30% 떼이고 21만 원만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이 9만 원 아까운 돈인데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과 그 보험사 운영비에 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신보험을 팔면 보험 설계사에게 정말 많은 수당이 돌아가겠죠. 이익이 크니까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종신보험을 팔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가 네. 만약에 뒤늦게 알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넣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이 떼다 보니까 10년을 넘게 붓고도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10년 정말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잘 모르고 속여서 이렇게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해지들을 또 많이 합니다. 종신보험 가입 후 5년 후 유지율은 50%고요. 10년 유지율도 3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10명 중 7명이 해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지가 많으니까 보험사들은 이득일 수밖에 없죠. 장래 지급할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담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보험사가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보험 가입할 때 이 설명 의무를 좀 잘 준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처럼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사업비 대신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가격 지수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면피용입니다. 이마저도 너무 어려워서요. 40년 일한 보험업 전문가도 한번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주장되어 왔고 이제 지적이 되어 왔는데 보험사들은 사업비 대신에 보험 가격 지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참조를 하세요라고 이제 면피용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중간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험 가격 지수가 100보다 이제 적은 거는 사업비가 다 타사보다 이제 적은 것이고 100보다 이제 많으면 상대적으로 타사보다 많이 부과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도 문제고 제대로 이제 상품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규정도 문제고 그리고 그거를 책임을 안 지는 보험 대리점까지 문제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가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금융당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놨다고 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당연히 영업윤리를 마련을 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금융위 자체가 이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보험사의 원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세밀한 검사와 관리 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법인 GA만 벌써 4,478개고요. 개인 보험 대리점은 2만 5천여 개에 해당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감원 관계자도 법인 GA만 4,5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장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요.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감독 당국이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다고 봐요. 사건별로 사안별로 다 그냥 그거를 자기네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맞물려서 제대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데 사실 GA 제도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아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더 보장해준다. 이런 좋은 취지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거와는 달리 GA 설계사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판매 수수료가 높은 본인들에게 수익이 높은 상품만 판매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네, 꼭 뭐 GA 단속이 아니더라도 이 설계사들한테 너무 이렇게 수익이 많이 가게 하는 이 상품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당국이 할 일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금감원에 그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주의보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이것도 속여서 판매하는 게 많으니까 소비자들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낸 겁니다. 사실상 사기꾼이 있으면 금융경찰인 금감원이 사기꾼을 잡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사기꾼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외치기만 한 겁니다. 금감원 인원만 2,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일 10억 원의 예산을 소진하고 있죠. 사실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역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금감원이 그렇다는 얘기고 금융위는 어떻습니까? 금융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14년이죠. 금감원이 이 종신보험의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불과 8개월여 만에 이를 뒤집습니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지원하겠다며 생명보험사와 TF를 만들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건데요. 그 결과 2015년 4월부터 이 연금형 종신보험이 이름만 바뀌어서 판매가 된 겁니다.
보험 상품의 변칙 판매를 앞장서서 막았어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판매를 용인해준 셈인데요. 불안전 판매의 대표적 사례인 종신보험의 이 같은 문제는 금융위가 불러온 예고된 대참사입니다. 네,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